인천도서관과 알라딘 그리고 현실문화 출판사가 함께 준비한 오늘 특강에서는요. 도발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던 화가 발치스와 락캉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해 주실 백상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상현 선생님은 프랑스 발랑스와 파리 팔 대학에서 예술학과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요.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 강의를 하셨고 현재는 한국 락강 칼리지 서울 락카니안 정신분석 클리닉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락강의 인간학,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등 많은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럼 백상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저희 이전 다른 책들을 읽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써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쓸 것인지 그런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그리고 실천하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상당한 조예를 갖고 깊이 있는 조예를 갖고 계실 수 있는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락강의 정신분석으로 이어지는 자, 그러한 흐름들을 탐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미학인가?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전 책들 중에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 미학에 대한 책,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써왔던 것인데 왜 미학과 정신분석을 연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원래 미학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북토크를 위해서 오신 그 책 역시 악마의 미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미학 혹은 뭐 미술사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미학적인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학이라는 것 혹은 미술사라는 것 혹은 미술 이론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탐사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죠. 다시 말해서 미술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화가들이 왜 그림을 그리는지 예술가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집안의 사실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외부의 학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입하고자 했던 학문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죠. 정신분석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지 혹은 그 이전에 인간의 쾌락이란 무엇인지 그 외에 다른 감정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미학을 탐사한다라고 한다면 욕망의 관점에서 미술을 탐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것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것의 형태나 그것의 완성된 어떤 구조의 차원에서 탐사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왜 이것을 했을까?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흔히 창조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화가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혹은 어떤 쾌락을 그로부터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것과 미학이라는 것이 결합하면 욕망의 차원에서 인간은 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가 혹은 때로는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작품화시키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욕망의 차원에서 그리고 미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미술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종류의 이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정신분석학자가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때는 정신분석학자다라는 타이틀을 사용을 하는데 그럼 정신분석학자는 또 왜 미술을 연구하는가? 왜 미술에 대한 책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도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프로이트와 락강이 많은 부분 답을 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프로이트 역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혹은 그보다 한 발 나아가서 락강 역시 많은 세미나들에서 미학이라든지 미술사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많은 문화 활동들에 대한 논평들을 수도 없이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정신분석가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읽기로는 이제 이러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락강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을 메디컬한, 그러니까 의료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창조라고 생각해요. 창조. 조금 뒤에 우리 이 북토크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될 테지만 좀 기이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라는 게 누군가의 아픔을 혹은 불안을 잠재워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락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락강이라는 자크 락강이라는 특히 정신분석학자에게 걷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의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유독 예술이라는 영역에 집중해서 텍스트를 쓰고 의미를 찾고 그로부터 개념들을 추론해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의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답변과 같은 것이죠. 일단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에 관련된 외부의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분석만 가지고는 사실상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의 범주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실천이 정신분석이라는 실천과 유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실천에 대한 탐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락강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 그러한 연구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술과 정신분석을 연결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미학책만은 아니고 이학책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분석의 책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범주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어떤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왜 그림을 그리는가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인간은 왜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동시에 정신분석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된다면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이 책을 쓰고 있고 이와 유사한 책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정신분석과 미학을 연결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9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는지를 귀 기울여 주시면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새로운 관점을 만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그리고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이 첫 번째로 던져졌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은 테마는 이거예요. 화가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화가는 무엇을 욕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던져졌으면 해요. 화가는 뭘 하는 사람인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겠는데 물론 이제 20세기와 21세기의 예술가들은 단지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죠. 설치 미술도 하고 미디어 작업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작업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의 역사는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무엇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고 변화되었고 혹은 오늘날 어떠한 양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화가는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화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화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림은 무엇인가? 뭐 그림에는 오늘날에는 뭐 추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림 양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재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줘 왔죠. 재현을 하는 사람이다. 재현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말이고 한자어죠. 우리말이라기보다 다시 그려내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representation. 그리고 그렇죠. 그게 라틴어로부터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단어를 쓰죠. 프랑스어에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representation은 뭐냐면 다시 현시하는 걸 말하죠. 다시 보여주는 거야. 다시. re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presentation, 현시한다. 뭔가 이렇게 현시해 주는 것은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re는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거기 그것이 있으면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없는 것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은 여기 없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재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그러면 화가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현은 무엇인가? 화가는 왜 재현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두 거의 신화적인 인물을 소개를 하죠.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이야기는 제가 이전의 책들에도 많이 사용했던 테마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감을 주는 두 인물인 것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옥시스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 고대 그리스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렸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에도 인지가 되었던 사람. 이게 제옥시스죠. 어느 정도 그림을 잘 그렸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 속에. 고대 그리스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뭐 포도송이를 그리면 포도송이가 너무 사실과 같아서 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쪼아먹기 위해서.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새들이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죠. 뭐 냄새도 나야 되고 뭐 새들이 보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은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과장이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송을 그렸는데 그렇죠. 솔보 얘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뭐 어디나 그런 화가들 한 명씩 있었나 봐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게 제옥시스였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시합을 벌였나 봐요. 뭐 일종의 올림픽인 거죠. 체력만 올림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 대회도 했었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포클레스와 같은 극작가 역시 비극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차례 우승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제옥시스가 그런 일을 해서 많이 알려지고 거의 뭐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필적할 만한 자가 없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등장하죠. 누군가가 등장해서 내가 더 잘 그린다. 나의 그림을 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파라시오스예요. 파라시오스가 등장을 해서 제옥시스에게 나는 당신보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의 그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럼 너의 그림을 보여달라. 라고 말하고 그림 있는 장소로 가요. 갔는데 거기에는 베일이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일이 둘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옥시스가 베일을 치워라. 그림을 보여달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베일이 그림을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베일이 너무나 베일을 저런 커튼을 너무나 잘 그려놔서 그 커튼이 그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옥시스가 깨끗이 승복을 하죠. 나는 새들을 속였지만 너는 화가인 나의 눈을 속였으니까 네가 더 낫다. 깨끗이 승복을 하고 파라시오스가 더 위대한 화가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라깡이라는 제가 연구하는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세미나 10일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옥시스는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자,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자였고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자. 반면에 파라시오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잘 가리는 자였어요. 잘 가리는 자. 자, 둘이 누가 더 위대한 자일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옥시스가 더 위대하지. 드러내어서 보여줘야 그림이지 가리면 그게 그림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자보다, 즉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자보다 잘 가리는 자가 더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그게 서구 미술사 혹은 동서양을 떠나서 미술사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로부터 출발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게 되신 혹은 읽으셨던 그 책은 그로부터 출발해요. 도대체 누가 더 위대한 화가인가? 누가 더 진실한 화가인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를 경쟁하는 역사가 미술의 역사였고, 그 최초에 이미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라는 사람이 그 두 가지 경향을 다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애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벌써. 그런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한마디만. 자, 재현이란 무언가, 재현이란 리프레젠테이션이란 무언가. 요즘 제가 재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라산 칼리지에서도 사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몇 주간의 주제였고 테마였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맨날 제 머릿속에 재현, 이 재현이라는 단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재현이란 뭔가 하면, 재현이란 무언가를 다시 그려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다시 보여주면 그건 재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게 재현일까요? 알아볼 수 있어야 재현인 거예요. 그냥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럼 재현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사과를 그렸는데 메주 같기도 하고 고추장 덩어리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 재현된 게 아니에요. 재현은 뭐냐면 그걸 본 사람이, 그린 사람 말고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재현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재현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대다수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재현인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정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제를 살고 있잖아요. 대의민주제. 그렇죠? 대의민주제 살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리하잖아요. 그걸 리프레젠터티브라고 하잖아요. 대의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리해 주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니까 오늘 홍준표 씨가 컴백을 선언했죠. 그분도 우리를 대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국회를 보고 있으면 그게 보수 진보 다 가릴 것 없이 답답한 경우도 있죠. 잘 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러라고 뽑는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보수 진보 가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생각일 것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 국회에서 벌어지는, 즉 대리되고 있는, 재현되고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뭔가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다려요? 총선을 또 기다려야 돼요? 총선 한 2년 남았는데 2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가죠. 거리로 나가요. 분통이 터지면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요즘에는 보수도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힘이 약해요.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왜일까요? 재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시하는 권한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권리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현시해낼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률만이 그걸 제한해야지 그것을 많이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주의는 어디에 가서도 어떤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죠. 그게 왜냐하면 재현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재현이 잘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잘 되고 있으면 국회에서 뭔가를 하라고 잘 안 되면 다시 그 다음 총선에서 또 누군가를 뽑고 안 뽑고 뭐 이런 걸 한 방식으로 뭔가를 잘 굴러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프리젠테이션 권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젠테이션 된 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리프리젠테이션 해주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재연이라는 것을 사고할 때 등장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치의 영역에서 재연을 하고자 한다면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도 그렇고 내가 더 잘 알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더 똑똑해 라고 한다고 해도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선거라는 절차, 다수결의 절차, 그리고 다양한 합법적인 절차들을 통과해서 리프리젠테이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보편적인 법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을 재현하는 장소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아무나 재현의 단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법을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재현인 거예요. 이게 미술의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잘 그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즉 보편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혼자 그림을 막 그렸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황홀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무도 이걸 좋다고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혼자 앉아서 망상에 빠지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끝까지 망상에 빠지다가 죽을 즈음에 누군가가 알려지지 않은 천재가 여기 있다라고 해준다면 또 잘된 일이니까 그때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 그것처럼 누군가가 또 이 그림 괜찮은 거야 라고 해준다 해도 어쨌든 보편적인 영역으로 살아생전이건 죽고 나서이건 보편적인 영역으로 나의 작품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어떠한 재현도 그 재현된 것이 보편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현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숙명을 겪게 된다는 것이니까 재현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성 혹은 최소한의 일반성을 획득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는 보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규정인 거예요. 화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보수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로 들어가요. 자, 그게 제욱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투표를 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 그렸다라고 해주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저는 제욱시스가 아니라 파라시오스에 주목하는가? 파라시오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그렸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베일을 두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일.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지를 흐리는 사람이에요. 안개를 피우는 사람, 이미지를 흐리는 사람, 그게 아니야 라고 모호함을 강조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파라시오스인 거예요. 그리고 미술의 역사 속에서 이 파라시오스의 후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조금 감을 잡으신 건 아닐까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가요? 자, 그 문제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 자,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운 배우가 누군가요, 요즘? 최고로 아름다운 남자는 누구예요? 그럼 남자 배우 뭐 정우성 그렇죠? 정우성 아니다 강다니엘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강다니엘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절하기 시작하죠. 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오징어가 되어버려요. 강다니엘이 옆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누가 저의 강의를 듣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강다니엘의 얼굴은 권력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강다니엘이라는 형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조금 떠나서 봅시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는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게 아름다운 것의 표본이니까 이걸 카피해. 이것과 닮은 남자, 닮은 여자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인정해. 라고 그런 걸 제시해 주셨나요? 우리에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플라톤은. 그런 게 있다. 아름다움의 표본이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욱시스는 그 플라톤의 표본에 굉장히 근접한 이미지를 그려낼 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화가였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파라시오스는 굉장히 반플라톤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다. 제욱시스처럼 그리는 건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우는 자가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다. 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반플라톤주의자인 것이죠. 뭐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적인 이름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마치 영원히 거기에 있었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진짜로 진지한 화가는, 진실한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에 가장 근접한 화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믿고 있는 이미지를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진실한 화가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끌어들이죠.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책에서. 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들도 강다니엘을 좋아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죠. 어떤 역사인가요? 성상파괴의 역사를 알고 있죠. 성상파괴라는 건 뭔가요? 성상을 왜 파괴할까요? 모든 걸 왜 우상이라고 여길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재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현하지 말라. 왜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재현하지 말라. 신에 관련해서 재현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하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예수님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나요? 좀 일단 금발이죠. 흑발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곱슬머리도 아닐 것 같은데. 곱슬머리인가요? 아, 조금 웨이브 친 곱슬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남자의 모습인데 조금만 진지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역 자체가 팔레스타인인데 어떻게 거기에 금발이 살 수 있겠어요. 뭐 어쨌든 최소한 뭐 그 유대인이나 아랍인과 같은 형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해서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인간의 몸으로 신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분인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시나요?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모세가. 유대인들이 하도 질문 등살에 못 이겨서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우상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당신은 어떤 자인지를 보여달라.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그렇죠. 나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거기에 너무 많은 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건 너무 그리스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나는 나다 라는 건 뭐냐면 알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라는 건 설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나를 2번 사용했어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어가 반복이 돼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진 언어로 너희가 가진 재현의 체계로 나를 그릴 수도 지시할 수도 없다. 굉장히 간단해요. 나는 공백이다. 너희 눈에는 나는 보이지 않는다. 너희의 선글라스에는 나의 존재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 표현 때문에 이제 그림이 금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면 안 돼요. 그냥 공백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백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백을 그릴 재주가 있다면 그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백을 그릴 수 없다면 모든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게 성상 파괴의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성상 파괴가 가장 극심하게 등장했던 서부 중세에서 신학자들이 항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원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 원죄의 세계. 우리는 비유사성의 세계를 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비유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지 않은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던 세계는 낙원이었지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닮지 않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과 닮았을 거야 라는 보편적인 의견이 형성이 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미지일 수도 있다 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 비유사성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신학자들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왕관을 쓰고 금옷을 두르고 나타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구더기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 거린의 이미지, 나병 환자 속에서만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다. 모든 걸 거꾸로 봐라. 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사고의 배경 속에서 성상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상파괴가.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상당히 위축되게 되어버리죠. 특히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후로 뭐 이미지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던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기 시작하죠. 화가들이 과거처럼 고대 그리스의 시대처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지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뭐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금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 그때 등장하는 이상한 화가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도 자, 그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유형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아케이로포이토스라고 불러요. 악마의 이야기라는 책에는 다른 만델리온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었던 것인데 이 아케이로포이토스는 그 고대 그리스어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아케이로포이토스. 인간의 손으로 그려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신에 관련된 이미지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리지 않았다면 자, 그건 인간이 재현한 게 아니에요. 즉,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의 질서에 근거해서 재현이 작동한 것의 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신에 근접한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일단 재현의 권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현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을 시키지 않으려면 그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지 않으려니 화가들이 종이 쑤시는 거죠. 진리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진리를 그리고 싶은데 진리를 그릴 방도가 없어요. 자, 그럴 때 화가들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를 그냥 이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시하겠죠. 자, 이 그림은 이걸 저는 그림이라고 부르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수의라고 하나요? 성스러운 수의라고 하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천에 쌓여서 내려와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몸을 쌌던 천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선한 자의 눈에만 보인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있고 손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죠. 자, 이게 예수님의 신체의 흔적이에요. 인간이 그린 게 아니다라고 가정할 때에는 자, 이건 가장 위대한 흔적인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에 관련된 이미지 중에 최고의 이미지인 것이죠. 자, 이건 예수의 신체의 이미지이고 예수가 죽었을 때 남겼던 흔적의 이미지이고 그것을 네거티브로 촬영한 거예요. 거꾸로 촬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책, 악마의 미학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이미지인데 아케로포에토스인데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만딜리온이라는 이미지고 만딜리온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예수가 자신의 살아생전에 자신의 얼굴을 아마포로 흔적으로 남겨서 누군가에게 전달한 그러니까 동방의 한 왕에게 몸이 안 좋은 왕에게 전달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보냈던 자, 그 이미지고 그것도 굉장히 신비로워요. 보고 있으면 정말인가 좀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좀 가까워지는 이 시기쯤 되면 하나님이 좀 믿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히 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실망해요. 너무 조잡하다라는 거예요. 좀 조잡하다.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시험을 좀 해보고 만들지. 그러니까 몸에 뭐 몽울이라도 좀 묻힌 다음에 한번 찍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좀 하지. 이건 그냥 대충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십자군 원정의 시대에 사실은 이런 걸 만드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팔려고. 그러니까 이것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의 한 조각, 혹은 뭐 못, 예수의 신체에 박혔던 그 못,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파는 상업이 상당히 유행했었대요. 그걸 십자군에게 팔면 예루살렘에 갔던 십자군들이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와 거래를 해서 그걸 또한 값을 몇 배 불려서 팔고 이런 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물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무신론자의 눈에 보면은 그건 다 사기꾼의 행각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수준이 좀 낮은 무신론자이고 저는 좀 수준이 높은 무신론자예요. 저는 저 안에 분명히 진리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파라시오스의 후예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생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화가가 무언가를 그려야 한다면 화가는 단지 세상의 이미지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것을 그리면 좋은 거예요. 화가는 진실한 걸 그리고 싶어 해요. 진실한 걸. 진리에 가까운 걸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화가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화가는 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바로 모두가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뺄셈을 시작하는 거예요. 뺄셈. 파라시오스가 그랬던 것처럼 뺄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에 관련된 테크닉들을 거의 영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잘 그릴 수 있는 테크닉을 줄여서 최소한의 테크닉을 남겨서 거의 어떤 것의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다라는 흔적만 남기는 방식으로
재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행동이 자, 이러한 이미지 속에 분명히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미대 학생들의 조롱을 소개를 해드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잘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한 끝에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가정된 상황에서 거기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 사고의 장면에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안에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마치 이 장면이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건 우리가 알아채죠. 다시 말해서 연기하듯이 연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웬만한 기술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만이 연기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의 테크닉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일단 제옥시스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돼요. 자, 이게 그림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옥시스를 능가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대중들의 관심과 욕망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거예요. 화려한 테크닉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매혹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화려한 기술과 테크닉과 재현의 아름다움들이란 결국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권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화가는 자, 그 모든 테크닉을 지울 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워진 이미지로부터 매혹을 발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객도 어떤 사람들도 그 그림 앞에 서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던 화가들이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러한 미술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자, 그러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들에게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현재 예술가들에게는 그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림을 그리는가? 당신은 왜 이런 작품을 하는가? 20세기 예술가들 그리고 21세기 예술가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세기와 21세기 예술가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화가는 무엇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가? 파라시오스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세요.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이미지가 있나요? 없어요. 왜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이미지는 나쁜 것일까요? 왜 그걸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모두가 찬양하는 아름다움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문맥이 생산해낸 현재의 가상물이에요.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제가 계속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까지 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가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누굴 위한 아름다움인가요? 누굴 위한 것인가요? 남자를 위한 아름다움이에요. 남자를 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성별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일까요? 여자인가요? 왜 대답을 망설였어요? 남자예요, 여러분. 유사일에 여성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가부장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무서워서 나는 기가 죽었어 요즘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는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상은 남자의 권력이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는 권력이 결정해요. 권력이.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권력이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재현인지를 권력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권력은 국회에 있는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도 아니고 좀 더 추상적인 권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 추상적인 권력을 우리는 피부로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뜸한데 5월부터 6월, 7월 정도가 되면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여성들로 득실득실하기 시작해요. 노출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하세요. 먹지는 않고 사과 한 조각 먹고 한 몇백 킬로를 달리시는 것이니까. 자,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본인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권력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자기를 가져다 맞추는 것이니까. 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구한 개념이.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백인이다, 금발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예수라는 이미지가 결국 아름다운 이미지여야만 했겠죠. 예수를 추한 이미지로 그려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미지는 결국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서구적인 권력의 아름다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름다움은 권력의 산물이에요. 아름다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은 결국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에 자신을 내어맡기는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칭송을 받고 그러한 이미지를 나누어 갖는 자들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었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더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예술가들은 이제 더 이상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게끔 투쟁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요. 자,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을 꼭 미술관에서 안 보셨더라도 미술책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혹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해줘요. 근데 사실 피카소의 그림은 잘 그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오만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값이 너무 비싸다. 이 정도면은 한 500만 원 정도면 제가 살 것 같은데 500억이죠. 피카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도 화가였고 거의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테크닉을 언제까지 사용을 했느냐면 청색시대, 핑크빛 시대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좋아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죠, 몇십억이라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영의 처녀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즉 입체파의 여정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그냥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나도 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릴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피카소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도 그릴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테크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얼마나 많이 해치하고 반항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도 이걸 이렇게 찌그러뜨리려면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피카소가 본격적으로 20세기적 인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를 그리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침을 뱉기 시작하는 그러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20세기적인 예술가들의 절차였다고, 파라시오스적 절차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20세기는.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세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세가 다시 회귀하는 시기다 라는 표현을 쓰죠. 중세가 회귀한다는 건 성상 파괴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상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르네상스의 시대였어요.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시대, 그것을 건설해내는 시대, 보편성을 희망을 걸고 생각하는 시대. 자, 이러한 시대가 르네상스 시기였다면 그 르네상스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의 승리의 시기예요. 그러나 그 르네상스 시기가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무너지는가 하면 화가들이 아름다움보다는 진실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부터예요. 마치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우는 방식으로, 즉 성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는 진실해지고 싶다. 나는 진리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진리의 흔적을 그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였던 거죠. 물론 르네상스의 시기에도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화가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화가들을 소개하는 이전의 다른 책들을 썼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카라바초와 같은 화가, 또 역시 제가 말하는 파라시오스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화가인 것이고, 고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한 화가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거 등장하지는 않았었던 것인데, 자, 19세기 말부터 그러한 화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대표적인 성상 파괴주의자를 다다이스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다이스트. 20세기 초의 다다이스트들은 바로 모든 걸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 자,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독교 신학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문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에 관한 전형적인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만 빼고 다다이스트들에게서 뭘 빼야 되나요? 신학적이긴 신학적인데 신은 없어요. 거기에. 신은 죽었어요. 신을 믿질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신을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우는 방법, 베일을 두르는 방법. 자, 이 지우고 베일을 두르는 태도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성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클레시스, 소명, 신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은 본인을 소명받은 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소명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명받은 자는 마치 무엇 아닌 듯 살아야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썼던 그리스어로는 호스메라는 표현이에요. 호스메. 마치 무엇 아닌 듯 살아야 하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표현에 주목하고 조르주 아간벤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남겨진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쓰죠. 거기에 그러한 분석들이 등장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마치 무엇 아닌 듯. 자, 마치 무엇 아닌 듯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장이라면 대장장이 아닌 듯. 결혼한 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듯.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지 않은 듯.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인이라면 상인이 아닌 듯. 상인이 아니라면 상인이 아닌 것이 아닌 듯. 살아가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시다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분석을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젊은 남자분인데 제가 동성애자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20몇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이니까.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한국인 맞으세요?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 같은데 안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외국에서 온 분들도 가끔 제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는 다 한국인들 맞으시나요? DNA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입양된 분들이 안 계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였다. 뭐 그렇게 해서 누군가 연애를 했는데 연애한 대상이 알고 봤더니 오빠였다.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아니라는 뭐 법은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믿고 살아요. 마치 무엇인 듯 사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본적인 차원인 것이고 자크 락강이 생각하는 성적인 구조에 대한 질문인 것이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자크 락강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성이라는 성적 구별과 여성이라는 성적 구별, 이런 양성 간의 구별은 사실은 문명이 생산해낸 가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성적인 구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DNA나 생체적인 것이 인간에게 만들어주는 성적인 쾌락은 사실상 남녀의 양성,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문명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남녀의 양성,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어떤 성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규범과 규준들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관계는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성으로 교육을 받으면 남자가 되고 여성으로 교육을 받으면 여자가 되는 거다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제가 연구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잖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학습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나서 빨리 커서 뭐 애국을 해야지, 일본을 증오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존재의 차원에서 사실은 강력하게 마치 모모신 듯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치 모모신 듯의 태도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랬던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고 그 신경증적 태도라고 불러요. 즉 마치 모모신 듯 우리는 자신을 남자라고 혹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학습된 것인데 그걸 마치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된 어떤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를 마치 모모신 듯의 세계라고 부른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치 모모신 듯의 세계는 인간들의 세계인 것이고 인간의 고정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세계인 것이니까 소명받은 자라면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왔던 최초의 12명이 누군가요? 사도들인 거예요.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인 것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구약에 그렇게 쓰여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증을 해주니까 예수는 범죄자인 거예요. 위험한 자이고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시대에 마치 모모신 듯이라고 말해지는 고정관념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인데 어떤 일단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나와요. 그로부터 나와서 예수와 함께 방황을 시작하죠. 이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소명받은 자가 해야만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한 것이니까 여기서도 재현의 문제와 재현이 파열을 경험하는 장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재현이야말로 마치 모모신 듯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지금 재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미지들은 결국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힘을 빌어서 상상하는 세계에 재현된 이미지들인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재현의 권력에 종속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중세 신학자들은
그렇다면 성서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성서 해석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은유이긴 은유인데 도덕적인 은유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즉 문자 그대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상위의 단계가 뭐냐면 명상에 의해서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즉 아나고지아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어진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뜻은 혹은 은유에 의해서 접근하지 말라라는 뜻은 지금 내가 의존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통해서 성서를 만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나요? 요즘에 뭐 물수능, 불수능 그런 얘기가 많아서 지금 논술이 갑자기 뜨고 있잖아요. 목동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논술학원 많이 있잖아요. 자, 논술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뭔가요? 주어진 텍스트. 여러분 논술 텍스트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뭘 가르쳐주나요? 논술형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이전엔 다른 걸 갖고 있었죠. 수능형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능형 고정관념은 4개밖에 안 보여요. 사지선 다뤄보니까. 그런데 논술을 보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정관념을 심어주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학원 가서 난리가 나죠. 1개월 완성, 2개월 완성해서 논술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평생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심어지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내면 자, 중세의 신학자들은 진실한 방식의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방식의 독서는 뭐냐? 명상을 하면서 읽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나고지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성서의 독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정관념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밀어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치 모모신 듯의 질서를 밀어내고 그 대상과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호스메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마치 모모신 듯 책을 읽어내지 말고 마치 모모 아닌 듯 일단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해석들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 해석들을 부정을 하고 그 해석이 붕괴되는 지점을 찾아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파라시오스가 베일을 두르는 장소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비로소 진리와 만날 수 있다라고 중세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세기의 화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가 뭘까? 제가 지금 계속 지운다, 가린다 이런 얘기만 했지 그럼 도대체 저는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제가 이 책 쓰기 전에 올해 초에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거 출간했었죠. 그 악마 시리즈를 지금 두 번째 내고 있는데 자, 그 책은 소크라테스 이야기였어요. 이건 화가들 이야기인데 그건 철학자 이야기였어요. 이건 화가들의 역사를 다루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악마의 이야기는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책은 철학의 역사를 다룬 것이었어요. 철학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철학을 잘한다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제옥시스처럼 잘했을까? 파라시오스처럼 잘했을까?를 따져본다면 소크라테스는 파라시오스처럼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다 아시는 변중술의 귀재였죠. 변중술이란 뭔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된 표현을 하자면 말싸움을 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했던 일이 그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당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변론이라는 텍스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식을 전파한 일이 없다. 나는 제자를 기른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죽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이건 실제로 했던 이야기예요. 다른 텍스트들은 플라톤이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변론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말들은 그 400여 명의 배심원단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낼 수는 없어요. 플라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손으로는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하고 다녔지. 그걸 들은 플라톤이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했던 이야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플라톤이 기록했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지식을 전한 적도 없고 나는 제자를 기른 적도 없고 난 그랬다. 나는 그냥 등에 같은 존재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등에는 뭐냐면 날파리.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거나 집중해서 하려고 할 때 날라와서 괴롭히는, 가만히 못 있게 하는, 난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 그런 존재가 그리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재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옥시스처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책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재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떤 생각을 말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현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했냐면 진리라고 말해지는 것들 앞에 찾아가서 그걸 파괴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변증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이 썼던 그 국가 같은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유명 인사를 찾아가서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일까? 유시민, 진중권, 홍준표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찾아가서 말싸움을 벌이는 거야. 뭐가 정의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말해봐라. 그럼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더 이상 그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까지 찢어 발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대방들이 굴복하게 만들죠. 내가 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소크라테스에게.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 정의가 뭐냐? 내가 틀렸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제는 알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란 뭐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나는 모른다. 너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떠나요. 우라가 터진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평생 했던 거예요. 왜 고소당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게 바로 파라시오스적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똑똑한 거죠. 왜냐면 말해도 말이라는 건 어떤가요? 불완전해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당할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가 아닌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파괴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의 진리가 남아나지 않았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전까지는 저 사람 유시민, 홍준표 둘을 같이 비교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아니네.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썰전 같은 데 한번 등장해서 아주 그냥 조져놓는 걸 보니까 야, 저자들 별것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묻는 거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 애들 중에 가장 집요한 애가 누구였냐면 플라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한 일은 뭔가요? 소크라테스가 작살낸 아테네 폐허 위에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부셔야 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일은 그렇게 존재하는 재현의 세계를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움이 등장할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세기의 화가들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20세기의 화가들을 흔히 네오 아방가르드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화가들에 대해서 해체주의자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미술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해체주의예요. 20세기 미술하면. 해체주의는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을 붕괴시켜버리는 자들인 것이. 조롱하고 붕괴시키고 조각내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관객이 저런 건 놔두해 라고 말하게 만드는 자들이 20세기의 해체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파괴하고 플라톤은 파괴된 장소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20세기 예술가들이 만약에 소크라테스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것이라면 예술가들은 파괴해요. 파괴한 장소에서 관객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강다니엘은 너무 어리니까 제가 경쟁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뭐 외모로도 안 되지만 나이로 전혀 안 드네요. 제 또래의 정우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정우성의 아름다움이 별것 아니다 라고 파괴해준다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이 저쪽에 있다라고 고전주의자들은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신전에 모셔진 아주 소중한 것인 것처럼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을 구성해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 예를 들면 파라시오스와 같은 자들, 이 세상을 지우는 자들, 그래서 마치 무엇 아닌 듯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각자의 진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남편분의 얼굴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창조해내라는 거죠. 누군가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보편적 권력의 세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20세기 예술의 근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술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개별적인 장소로부터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개별적인 장소로부터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은 한 2명이 좋아하는데 3명부터는 싫어해요. 자, 그러면 좋아. 더 좋은 그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결국 실력을 쌓아나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게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전주의자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파라시오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성상파괴주의자들로 이어지면서 다시 20세기의 화가들로 이어지는 해체주의자들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는 어떤 과정이 전제가 되는가 하면 보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개별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전제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둘의 이데올로기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데올로기는 권력의 복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데올로기는 창조의 복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술사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화가의 마음속에서 투쟁하는 두 가지 마음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딱 떨어지게 이런 화가가 있고 또 이런 화가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두 가지 투쟁이 누구나 자신의 욕망 속에서 발생되고 발견될 수 있는 양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흐름을 흥미롭게도 자, 이제부터는 정신분석의 얘기인데 정신분석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관련된 부분들을 탐사하게 되면 동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들의 역사 속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욕망을 구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싶어요. 자, 이게 고전주의적 태도인 것이고 이게 제옥시스적 태도인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고 그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으니까. 자, 엊그저께 수능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다 수능 보러 가는데 우리 애만 수능 안 보겠다고 집에 있어요. 이 아이의 개별적 욕망을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힘들잖아요. 모두가 가는 길로 가는 것.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보편성의 장소로 나아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망도 있어요. 그리고 락강아파의 정신분석은 그 다른 욕망의 흐름을 더 중시하죠. 모두가 나아가는 장소로부터 일탈하려는 욕망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을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히스테리적 구조에 대한 탐사가 이 책에도 등장을 하죠. 어떤 회화는 히스테리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히스테리적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권력이나 보편성을 흔들고 균열을 만들고 그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니까 히스테리적인 구조는 결국 모든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장소, 회화의 장소, 그 외에 종교적인 장소에서도 어디서나 발견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분석은 그 부분을 탐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욕망의 구조를 모두가 믿는 것에 복종시키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표현해요. 내담자가 자신의 욕망의 구조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예술적인 실천이라는 것과 정신분석이라는 메디컬한 장소를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락강은 왜 정신분석을 특히 후기에 그렇게 했지만 예술적인 실천이라고 간주하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답이 지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분석은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타자의 구조로부터 그걸 타자의 구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욕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강단이 좋아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습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엄밀한 성적인 욕망조차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면서 학습한 세계의 욕망의 양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들의 성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난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뭐를 잘하고 사람을 뭐 잘 다루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재능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타자의 흔적인 거예요. 아주 우연히 남겨진 타자의 흔적. 자, 그 욕망이 좋으시면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해요. 잘 됩니다. 박수 쳐줄 일은 아니지만 박수까지 쳐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혹은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죠.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해요. 혹은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탐사를 하고자 하죠. 자, 그럴 때 정신분석이 길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자의 흔적으로 삶을 사는 것도 그게 죄악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장소에서 그 신념의 장소에서 정신분석이 제안하는 특수한 유형의 절차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파라시오스 혹은 성상파괴주의자들이 실천했던 절차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언가를 새롭게 창안해내는 것인데 자, 그 새로운 창안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카소와 같은 여정이 필요해요. 피카소는 어떤 여정을 했는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사를 탐닉하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사의 권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해된 미술사의 권력의 내부에 어디가 취약한 지점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피카소가 찾아냈던 그 장소가 바로 브라크와 함께 찾아냈던 그 장소가 입체주의였어요. 입체주의. 세잔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미술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 나서부터 피카소는 그 균열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신분석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타자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자의 권력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장소를 우리가 굳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건 바로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란 뭐냐면 결국 내가 흔들리는 경험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안한 경우, 고통스러운 경우, 이질적인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가를 찾아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분석 치료가 아닌 다른 심리치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증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증상을 지우고 증상을 소멸시켜서 내담자를 이전의 구조로 되돌려주려고 해요. 이전의 타자의 장소로 되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소멸시키고 이전의 장소로 들어가서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자,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근데 락강은 그렇게 얘기해요. 증상은 그렇게 함부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자의 흔적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완전하게 우리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라면 부모의 삶과 부모가 속했던 공동체와 이데올로기의 삶의 근거에서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존재였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봇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인간의 신체는 거기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증상이 도둑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내담자는 불안을 호소하죠. 고통을 호소하죠. 그때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증상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쁜 건 아니다. 증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흔들린다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이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처럼 미술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미술사를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라시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미술사에서 등장했던 어떤 종류의 진리 실천의 여정은 사실은 진리의 실천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진리를 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고 간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정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의 여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분석의 여정만 그러한 것 또한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여정이 그대로 20세기 철학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이니까. 20세기의 철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지하게 20세기적인 철학은 이후에 바디우로 이어지고 혹은 들레즈로 이어지고 미셸 푸코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론적 진리관을 주장해요. 발생론적 진리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진리가 어딘가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고매한 무언가가 아니라 각자가 발명해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진리에 대한 환상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철학 역시 소크라테스적인 전통을 혹은 성상 파괴주의자의 전통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이 미술과 철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제가 아까 그 신부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뿐만 아니라 락강 칼리지에서 주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분들은 이단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지한 신앙인들인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부활을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을 다시 창조해내는 거예요, 매번. 그건 역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진리의 실천의 여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신분석의 여정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인 발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도 잘 안 나는데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심 발티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 타락한 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엄청나게 실망하실 테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라칸 칼리지의 특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질문을 좀 듣고 그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